안녕하세요. 이번 그린 인터뷰의 환경기자 김지민입니다. 지금 인천예의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번 그린 인터뷰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유명 인사분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꿈나무 푸른 교실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운영하는 어린이, 청소년, 주부,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한 환경교육 사이트가 되었고 현재는 회원수가 2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에 이 환경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아졌고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 2007년에 한중일 청소년 환경회의에 참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에는 대중의 과학화, 통섭, 알면 사랑한다를 항상 말씀하시는 동물학자이시자 또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에 재직 중이신 최재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꿈나무 푸른 교실 환경 사이트 회원 친구분들께, 그러니까 회원분들께 한마디만 인사 말씀을 해주세요.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토끼의 해랍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구정이 돼야 진짜 토끼 해가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토끼가 참 활발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좀 활발하게 여러 가지 재밌는 일 하면서 건강하게 잘 흥미롭게 좋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재직 중이신데 에코과학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에코과학부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을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이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게 뭐 그냥 단순히 생물학자가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경제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통섭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통섭적인 어떤 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생태과학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볼까 했는데 생태과학이라고 붙여도 많은 분들은 그냥 생태학. 근데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사실은 굉장히 통섭적인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생태학 그러면 생물학의 일부.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어가 막 섞여 있는 이상한 말이지만 에코과학 이렇게 붙였어요. 더 이상 우리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연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의 도시 환경도 이제는 서울에 사는 호모세피언스라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환경, 문화환경을 다 포함한 인간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동물 행동학자로서 다양한 책들도 쓰시고 또 EBS에서 강연도 하고 계셨는데 동물 행동학자가 되신 첫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죠?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보다도요. 어려서 뭐 방학 때마다 제가 집이 강릉인데 강릉 가서 겨울물에 뭐 산으로 바다로 뛰어다니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방학 숙제는 정말 한 개도 안 하고 놀러 다녔는데 그게 직업이 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노는 거고 직업은 따로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은 하고 휴가 조금 얻으면 혹시 겨울물에 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뒤늦게 알고는 뭐 별로 고민 안 했어요. 그런 동물들을 매일 보면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 뭐 그 다음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길로 달려왔어요. 하고 싶으신 일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게 되신 거군요. 최근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환경 파괴로 인해서 멸종된 동물의 예가 있다거나 아니면 행동 양상이 달라진 동물의 예를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환경이 나빠지면 뭐 동물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야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별히 그 멸종한 동물 하나 개인적으로 아는 동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책에 보면 뭐 도도새도 멸종했고 뭐 모두 멸종했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야 여러분들이야 책으로 그냥 읽는 거고 옛날에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도새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없어졌다. 별로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황금두꺼비라는 그 조그만한 아주 그냥 밝은 오렌지 색깔 두꺼비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고산지대에 사는데 몬테베르데라는 고산지대에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개미 연구하느라고 코스타리카 고산지대 그 몬테베르데라는 곳에 자주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그때 거기 가서 걔네들을 보려면 대낮에 걔네들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밤중에 이제 정글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등 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물웅덩이에 걔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정말 그 이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비치면 네. 그 오렌지 색깔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정말 누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그 마이애미 대학 교수가 글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누가 오렌지 에나멜에다가 걔네들을 담갔다 꺼낸 것 같다. 이게 자연에 그냥 있을 만한 그런 두꺼비 색깔이 아닌 것 같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밝거든요. 네. 모여서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는 딱 2번 봤어요. 2번 딱 보고 더 이상 본 적이 없어요. 끝내는 이제 멸종한 종으로 학계가 규정을 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보던 종이 없어졌다는 게 이게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치 내 가족이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고 그래서 걔네들은 굉장히 뭐 아주 특정 지역에만 살던 친구들이에요. 네.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 고산 지역에서만 살던 지역인데 바보 같은 짓을 제가 가끔 해요. 중남미 다른 나라에 가도 밤중에 달고 괜히 돌아다녀요. 혹시 걔네들이 그 지역을 옮겨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거기 가서 돌아다니는 건 그래도 좀 덜한데 네. 동남아시아 정글에 가도 난 끼고 돌아다녀요. 걔네가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네시아 와서 살 리는 절대로 없는데도 그래도 뭐 막연히 그냥 그러고 밤에 자꾸 나와서 돌아다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내 곁에 내 눈으로 분명히 보던 그 동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깨끗이 사라질 수 있을까? 굉장히 아파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생물이 너무나 많은 생물들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에 또 꿈나무 푸른 교실을 통해서 준액이라는 한중일 환경회의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경제, 문화, 사회와 이제 환경을 접목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강의도 듣고 그런 접목시킨 분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 보호에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던 그런 좋은 회의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회의가 지금 지구온난화 많이 심각하구나. 뭐 사회하고 환경 같은 거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렸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회의를 대신해서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대안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저 하나 있어요. 네. 저는 요즘 환경 관련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 제 강의 제목 중에 하나가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해요. 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거를 보면 그 엘고 미국 전 부통령이 얘기한 불편한 진실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아주 불편한데 네. 그 아주 불편한 진실을 대처하는 방법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위대한 과학자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어떤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해 주리라. 그거 아니에요. 네. 기술은 끊임없이 우리가 개발할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다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존하는 거는 그렇게 거창한 얘기와 거창한 어떤 행동으로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내 삶에서 내 일상생활에서 네.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네. 그것들이 다 모이면 그게 바로 환경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그런 생각을 좀 자꾸 하면서 네. 오히려 우리 어른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어른들은 가끔 야야 그 뭐 그런 정도 해갖고 뭐가 달라지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네.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 꿈이 있는 그런 세대니까 네. 그 작은 거에서 이렇게 노력해보고 거기서 보람도 찾고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는 우리 어른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게끔 네. 그렇게 해줘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보면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그 일화가 생각이 나요. 그게 그 공동체가 쓰는 거를 자기가 자기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그냥 마구 쓰다가 결국에는 공동체의 파멸을 이끌고 왔다는 이야기인데, 뭐 2009년 12월에 있었던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도 결국에는 강대국하고 개발도상국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치하다가 결국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끝나고 말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가 앞으로 국제사회가 논의해야 하는 방향이나 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의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참 힘든 거 아니에요? 네. 그 도덕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죠. 그러면 안 돼. 공유주의라도 잘해야 돼.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당장 아무도 안 보면 그거 없어? 그러면 내 거 일단 챙기고. 네.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네. 그거를 그 교육에 의해서 잘해보자. 제가 보기엔 그건 한계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 모두가 다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인식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지르는 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당하는 일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나중에 망하더라도 일단 내 거 챙기고 보자. 네.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모두에게 그냥 모두의 선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주의 비극을 거꾸로 이용할 수 있는 되면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자꾸 이제 고안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 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착하게 살아야만 내가 살아남는다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구도가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기업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만 네. 혹시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개인 수준에서도 그런 게 이해되는 때가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착해져야 되는 시대가 네.
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거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어차피 그런 우리의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그런 단계를 우리가 거쳐왔기 때문에 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우린 지금 그냥 이렇게 저쪽으로 슬쩍 얼굴만 돌리면 제가 탁 쳐서 뭐 뺏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 서로 예의 갖추고 도덕을 운운하면서 사는 건 도덕적으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비도덕적인 조상들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도덕성이라는 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대적인 의미의 또 다른 차원의 도덕성이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다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교수님의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교수님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인 유전자 결정론의 그런 이론을 견지하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유전자 결정론의 이론은 유전자가 생명의 주인이고 또 그냥 우리 몸은 그냥 유전자의 기계일 뿐이다. 자기 유전자가 복제를 하기 위해 기계로 이용하는 것 뿐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인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자기 파멸로 이끄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유전자 결정론에 약간 다른 내용이, 어긋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한 2달 전쯤에 우리말로 번역돼 나온 바이오필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네. 네. 그 바이오필리아의 개념은 우리 선생님이 바이오, 생명, 필리아, 좋아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생명 애착, 생명 사랑 이런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의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체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 교수님 존경하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전 반대 의견을 냈었어요, 옛날에. 저는 선생님하고 정반대 생각이다.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성향만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더 이상 파괴적으로 살아서는 우리 스스로의 안녕이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는 환경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거를 배워서 실천해야만 하는 시대지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건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두 얘기를 붙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지나치게 성공하는 바람에 그 성공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침팬지도 유전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웬만큼 하겠지만 우리는 유전자가 시키는 거를 거역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에도 보면 딱 한 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유전자의 폭력에 항거하라 라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항거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무작정 안 해도 돼요. 유전자는 나를 이렇게 꼬드기지만 나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네가 시키는 일에 반대를 해도 내가 하겠다. 그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히 유전자가 시키는 일을 거역하면서라도 살려내야 되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해요. 이제 곧 우리 세대의 미래가 올 텐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세대는 그래도 예전에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었어요. 뭐 산으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나는 그랬었다. 그러면 그걸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좋았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우리라고요. 여러분은 뭘 뺏겼는지도 모르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따뜻한 방에서 게임이나 할 수 있으면 나 비교적 행복하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게임도 하고 하지만 문 열고 나가면 거기 숲도 우거져 있어서 들어가면 노루도 뛰어다니고 두 개를 다 가졌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세대가 여러분의 세대에서 그 자연을 뺏어 버린 거죠. 여러분은 그게 좋은 줄도 모르고 그걸 뺏겼는지도 모르고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 어른 세대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절하고 속고대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어쨌든 우리는 모자라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식 세대에게 그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러면 제 생각엔 여러분은 정말 못난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저지른 걸 여러분의 세대가 되돌려놔야 돼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래도 사람다운, 달리 말하면 생물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자연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세대가 정말 돼줬으면 좀 무리한 부탁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막 떠맡기는 느낌이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세대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발전하겠다고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세대는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바쁘신데도 이번 그린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